우리 인간은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모든 동물과 우리를 구분짓는 게 뭘까요? 단순히 뇌가 커서? 아니면 도구를 써서? 오늘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인류학, 신학,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건데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지프 헨리릭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 실험이 하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한 팀이 됐고요. 상대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카푸친 원숭이 50마리입니다. 이 둘이 생존 대결을 벌이는 거죠. 두 팀 모두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열대우림에 뚝 떨어졌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2년 동안 살아남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칼이나 항생제, 냄비 같은 문명의 도구는 일절 없습니다. 그야말로 맨몸으로 동료들하고만 버텨야 하는 거죠. 자, 어느 팀이 살아남을 쪽에 돈을 거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원숭이 팀에 걸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예전에 어떤 서커스 쇼에서요, 힘 좀 쓴다는 운동선수들한테 어린 침팬지 한 마리를 바닥에 눕혀보라고 시켰대요. 근데 30년 동안 단 한 명도 5초를 못 버텼다고 합니다. 헨릭이 던진 질문처럼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약골이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다른 원숭이들보다 훨씬 약한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바로 인간의 비밀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개개인이 더 똑똑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만 믿고 야생에 던져지면 살아남기조차 힘들죠. 진짜 비밀은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비밀. 그건 바로 집단 두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문화인 거죠. 이 버크와 윌스 탐험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1860년에 호주를 탐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장비도 최고였고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자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이 나루두라는 식물로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걸 보고는 그걸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식물의 독성을 없애는 핵심적인 처리 방법을 몰랐던 거죠. 결국 그 똑똑했던 탐험대는 지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지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슈퍼파워는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아니라 바로 이 집단 두뇌에 있어요. 이건 마치 사회 전체가 수세대에 걸쳐서 함께 쌓아올린 거대한 지식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불 피우는 법에서부터 복잡한 언어, 사회 규칙까지 모든 게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한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 두뇌의 힘은 단순히 성존 기술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깊숙한 곳, 우리 몸속에 있는 DNA까지 바꿔버립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문화가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자까지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벼농사, 그러니까 발효 문화가 오래된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우유를 소화시키는 유전자는 목축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몰려있죠. 결국 우리가 만든 문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빚어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인간의 특별함이 그냥 살아남는 거? 그게 전부일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죠. 인간의 비밀을 푸는 두 번째 열쇠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어떤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기서 동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원숭이는 배가 부르고 안전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문득 이게 단가? 하는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찾으려고 하죠. 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허함이 우리에게만 있는 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더 큰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그릇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텅 빈 느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찾으러 철학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숭고함이라는 개념이에요. 숭고함은 그냥 아름답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예쁜 꽃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거대한 산맥이나 밤하늘을 가득 채운 은하수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같은 걸 말해요.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숭고함은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름다움이 조화와 기쁨에 가깝다면 숭고함은 거대한 힘과 광대함, 심지어는 공포를 통해서 우리 정신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철학자 칸트는 이 숭고한 경험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 힘의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고양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류학에서 말하는 생존, 신학에서 말하는 탐구,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경외,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첫째,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하드웨어, 집단 두뇌. 둘째, 생존 너머의 것을 찾게 만드는 영적인 동력, 의미에 대한 탐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숭고함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비밀은 무슨 거창한 정답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지. 이 세 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교향곡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나답다, 인간답다고 느끼시나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인가요? 아니면 고요히 밤하늘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할 때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인간답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비밀 중 어떤 것을 경영하고 계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